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것들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어떤 고문도 내 입을 열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먼저 양치질을 시켜주지. 다 했으면 이제 귤을 씹어보실까? 타임프라 치약을 쓰셔야죠. 제대로 만든 치약이라면 양치 후에도 텁텁함이 없습니다. 건강한 녀석. 치약은 물론 샴푸, 비누까지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제우 메디컬 제품들이 전신을 보호해주고 있잖아.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남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호의 팟캐스트 제79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2015년을 총정리하는 특집을 마련해서 이제 특집 게스트를 부르려고 했더니 정청래 의원은 그대로 나왔어요. 잠시 후에.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나눠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했으나 정청래 의원이 정치는 꼭 내가 해야 한다고. 그 3대 뉴스의 성향을 아시겠죠? 기승전정. 3대 뉴스가 본인과 관련된 뉴스들이에요, 대부분. 안 봐도 비디오인데. 오늘 모실 분들은 정청래 정치평론가, 정청래 의원, 그리고 사회문화 부문은 오동진 영화평론가 모시고요. 그리고 경제 부문은 선대인 소장님이 지난번에 나와서 잘렸고요. 정태인 칼플란이 인기가 선대인 소장님이 좋아요? 정태인 소장님 좋아요? 정태인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맨날 나오시는 거니까 소개가 필요 없고 이 시대 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 다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오늘 할 얘기는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이 세 가지 정도가 올 한 해를 정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올해를 상징한다. 이런 걸 뽑아달라고 했어요. 세 개. 가장 뭐랄까요, 그 순위 선정에서 신뢰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정청래 의원에게, 정청래 평론가에게 빨리 지나가 버리게, 그리고 빨리 보내버리게. 제가 오늘 그럼 정치 평론가로 나온 거예요? 네, 정치 평론가 정청래의 올해 3대 사건. 일단 첫 번째가 뭡니까? 28 전당대회. 문재인 대표가 된 전당대회 그 말씀이시죠? 이면서 동시에 본인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돼요. 문 대표 당선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정청래가 압도적 국민 여론조사로 종합순위 2등을 할 거라는 것은 정치 역사상 가장 큰 파란이었죠. 그리고 성적표가 극과 극. 오늘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을 미리 예견된 성적표였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중앙대의원, 네. 의원들이 컨트롤하는 중앙대의원은 꼴찌였어요, 맞아. 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압도적 1위, 합쳐서 2위를 했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국민 여론을 좀 무시해왔던 거죠. 그걸 온몸으로 보여줬어. 그리고 곧이은 정청래의 징계 국면, 소위 정청래 파동. 이것이 올 한 해를 달궜죠. 정청래 실검 1위. 네. 정청래 다음 포탈 5주 연속 실시간 검색어 1위. 배용준 결혼 소식마저 눌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포탈 2015년 올해 인기 검색어 7위.
뭐 오해 계속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좀 올해 정치권의 3대 뉴스, 3대 이슈 명 개인의 3대 뉴스가 아니라 정치권의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 자체가 정치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서 걸어서 움직이는 정치야. 그래서 28 전당대회에 문재인 대표가 뽑히면서 안철수 탈당까지 이걸 한 묶음으로 한 거죠. 그게 하나로 처리되고 네. 두 번째 뉴스가 뭡니까? 두 번째는 유승민 파동. 그게 왜 두 번째가 돼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1인이 독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박근혜 정권의 뭐랄까 속성이랄까 이런 걸 보여준 사건이었다. 다음 국회의원들은 내가 뽑을 거야. 이 발언.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유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국회를 실제로 통법부로 전락시키면서 쥐락펴락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당의 원내 대표 사령탑을 대통령 마음대로 바꿔버린 이런 사건. 그리고 당대표까지 고개 숙이고 대통령의 하명에 복종했던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던 사건.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1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위는 없고 3개만 꼽은 거죠. 네.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순위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 일 이후에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게 되죠. 반짝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제가 반짝이죠. 네, 뽑은 이유는 그 이후로 여권의 권력 지도가 급속하게 청와대 중심으로 개편되었죠. 그래서 20대 총선도 박근혜 대통령의 진두지휘하에 치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불행한 사건의 시작이었죠. 퇴임 이후도 준비하고 국회의원도 내가 뽑고 다음 대권도 내가 만든다. 이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차기 대통령 후보도 내가 지명하겠다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국정교과서. 이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욕하면서 북한식으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나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체인 다양성의 보장, 유엔에서 헌장까지 제정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우리 아빠 시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이겁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는데요. 정부자를 뺐습니다. 교육부의 시행령에.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이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 건국이거든요. 네. 그 이전은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활동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파의 행적도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의 역사도 역사적으로 왜소화시키겠다. 대한민국 역사에 포함되지 않은 그리고 거죠. 지우겠다. 그래서 친일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다. 그 친일파들은 건국 공신으로 책봉하겠다. 네. 저는 이러한 의도가 있는. 왜냐하면 그때 친일파들이 대거 그 그렇습니다. 건국의 작업에 참여했었으니까. 친일의 옷을 벗고 친미의 옷을 입고 결국은 이승만 정권에 복무해서 건국했다. 그러니 건국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뭐 따지냐? 건국부터 보자. 그래서 그 건국 세력을 공신 책봉으로 하려고 한다. 그것이 국정교과서의 핵심적 이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하셨으면 가세요 이제. 집에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개 다 합치면 파시즘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확실한 파시즘이고 그 앞에서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근데 정청래의 파란을 일으키면서의 우수한 성적의 당선은 어떤 거죠? 파시즘. 그 파시즘에 대항할 유일한 정치가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그렇죠. 네. 국민이 지지해서 파시즘 당에서 아무리 왕따가 되더라도 두 분이 오로지 국민의 뜻만 믿고 가는. 야 진짜 이게 성씨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니 저기서 막걸리 둘이서 먹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발표된 12월 16일자 시점은 안철수 탈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최고위원회 때 개최하고 당의 정상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발표한 12월 16일 발표한 것에 보면 김무성 대선 지지도를 문재인 후보가 압도했어요. 눌렀어요. 1위 등급.
1위 재등급. 이렇게 됐고요. 문재인 대표가 직접 포스터 광고 모델로 등장한 온라인 입당을 권유하는 것을 첫 시동한 날, 그날 하루 7,500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네, 입당 러시. 그래서 저도 이제 트위터를 날렸어요. 정통 야당을 지켜주십시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해서 대통령 후보직을 내놓으라고 공격할 때 노무현을 지켜줬던 국민들께서 다시 나서 주십시오. 5분이면 입당합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이것을 만약에 일주일 전에 이걸 올렸다고 쳐보세요. 정청래 꺼져부터 시작해서 별 욕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의원님 믿고 입당합니다. 문재인을 지켜주세요. 술 먹고 새벽에 가입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 감동 쭈루룩이야. 그래서 역시 야,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하다. 오늘 절실하게 더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7,500명이 입당을 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1,000원씩 내는 있잖아요. 권리당원. 대부분 다 이 권리당원이랍니다. 아, 1,000원씩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제 1,000원씩을 내면 권리당원으로 권리가 더 생기죠. 차이가 뭐예요? 예를 들면 후보 선출직 할 때 권리당원은 몇 프로다 했을 때 돈 안 내는 당원보다는 퍼센트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아, 그래요? 네. 1,000원에? 겨우 1,000원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당원. 만 원도 아니고? 돈 내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예를 들면 100만이다. 그럼 권리당원은 한 20만 명이다. 근데 20만 명이 나머지 80만보다 반영 비율이 높아요. 1,000원이라도 내면? 네, 당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규칙이 돼 있어요. 진짜 이상하다고. 이상할 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내야지. 더 많이 내도 돼요? 네? 1,000원 이상 내도 되고. 2,000원 내도 1,000원 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만 원 낸다고 10배 주는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1억 낸 사람이 뭐 그러면 몇만 평 사게? 근데 이거는 새누리당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정당법이 바뀌었어요. 네, 온라인 입당이 가능해졌는데, 그래서 오늘 입당 러시를 이뤘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가 너무 짠해 보였나 봐요. 불쌍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켜주자. 이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파시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문화나 또는 경제 분야에서도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고 있고 뭐 이 얘기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경제나 문화 분야에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어제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무수석을 보내서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해라 그렇죠. 이 요구를 했잖아요. 이 유신시대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유신시대는 중정요원을 보냈죠. 근데 대신에 이제 정무수석을 보낸 차이만 있지 국회가 처리할 일에 대통령이 직접 보내서 직권상정하라는 게 헌법이 분리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그 법안들이 전부 의원 입법 법안이에요. 물론 대의지만 그럼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을 갖다가 청와대가 그걸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장이 대통령급이에요. 이전 서열상 2위거든요. 권력 3부 요인이죠. 예, 근데 정무수석을 보내서 직권상정을 하라고 얘기를 자기 비서 보내가지고 정무수석은 차관급인가요? 예, 차관급이죠. 그렇죠. 차관급인데 이제 청와대에 있으니까 보안사처럼 장관을 상대하는데 그 사람을 대통령급한테 보내서 직권상정하라고 한 건 이건 아버지 흉내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정요원을 보냈지만 그 박정희 시대 이후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걸 몰래 할 수 있잖아요. 현 수석이 가서 몰래 만나고 자신감이죠, 자신감. 그런데 현 수석이 청와대 가서 기자들과 만나서 내가 오늘 국회의장 만나서 이런 얘기 했다. 라고까지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청와대 안에서는. 본인은 지금 유신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들이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기 정책을 발표할 때는 노동부에서 해요 보통. 근데 요새는 저기 가서 해요. 저기 국회에 가서 해요. 저기 노동부 장관이 그런 얘기들을. 이건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유일하게 의정활동을 잘하는 제가 맡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이 오면 멱살 잡아가지고 이제 오는지 몰랐어요 저는. 야, 정말 신문에 나왔는데 뭘 몰라. 두 분이 보고 나서 알았어요. 아까 대기실은 저렇게 친해 보이지 않으셔? 혹시 어디정 씨예요? 저 연일정 씨. 아 그렇구나. 저는 하동정 씨라서. 근데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규모 해고, 이 노동법이 이제 통과되면 대규모 해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경제 위기, 이 책임은 모두 국회에 있다.
라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코미디인데 최경환 부총리가 자기가 모든 면을 다 점검해봤다. 경제 위기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 이제 자기 이제 그만두면서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경제 위기 가능성을 얘기하고 여당에서 일제히 경제가 나빠진다. 대규모 해고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노동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노동법 통과 안 시키면 이건 다 국회 탓이다. 이렇게 지금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경제장관들 다 모아놓고 대통령이 어떤 용어를 사용했냐면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된다. 상당히 무슨 전쟁이 벌어진 이런 그런 상황인 거죠. 비상사태 아닌가요? 컨틴전시. 근데 그 그냥 쓰는 말이긴 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 그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가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국회가 말을 안 듣는다 이건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서 긴급 재정 명령권도 들먹거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돈을 집행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린 게 김영삼 대통령이 했어요. 금융실명제를 긴급 명령으로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긴급 명령을 가지고 일반 해고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공기업 민영화 이런 걸 지시하겠다. 긴급 명령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법이 통과돼야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잖아요.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통과됐다고 치고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사후에 법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실명제는 워낙 국민적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사후에 입법 조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거지. 이 노동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죠. 그렇죠. 실제 대규모 해고가 유신이에요. 지금 유신 시대. 이 법이 통과되면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면 그게 다 국회 때문이라는 거 아니야. 국회.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죠. 국회가 자기를 못 막았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막았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느냐 하면 경제가 더 죽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내 구조조정 또는 대내 평가제라고 하는데 이제 경제가 나쁘니까 임금 깎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해고하고.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 경우는 수출이 잘 될 때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괜찮은데 우리나라 지금 임금을 깎고 평가 절하를 하면 값이 싸지니까 많이 팔려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럼 이제 다시 수출이 늘어나서 투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 15.8%거든요.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10개월째. 아, 10개월째 연속으로? 예, 마이너스 지금 15.8까지 내려갔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팔 데가 없어요. 그래요? 유럽 나쁘죠. 미국 별로죠. 중국이 지금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 데가 없는데 거기서 임금까지 깎으면 내수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1%대가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대규모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파시스트적으로 하면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고 최악은 그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가계부채가 터지면 이제 패닉 상태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제가 가계부채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박사님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언제 맡았어요? 지난주에. 아, 저도 위원이라고 통보 왔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문화 쪽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뭐 혹지 않은 뭐 문화와 정치가 그렇게 큰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직접적으로 사실 직접탄을 맞는 것이 문화죠. 지난주에 15일에 부산영화제 그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전현직 사무국장이 검찰에 고발됐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했다 뭐 이런 건데요. 예산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부산영화제 한 140억 정도를 쓰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70억 정도가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원하는 돈이고요. 나머지 돈은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문제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에서 뭐 협찬금을 받거나 이랬을 때 중간에 이제 광고 회사나 이제 에이전시가 많이 끼니까 거기에 그 수수료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불투명하다 뭐 이런 거였고요. 모든 아마 영화제나 모든 그 문화 행사가 그런 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금을 마련해야 영화제가 돌아가니까. 네,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있어야지 뭐 인력도 고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관행처럼 그렇게 수수료가 지급되고 이랬던 것이 이제. 근데 실제 의도는 뭐예요? 그걸 문제 삼는. 사실 부산영화제의 집행위를 다 바꾸고 싶은 거죠. 부산시장의 자의적 판단을 뛰어넘은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이제 영화계에서 읽고 있는 거고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이빙벨을 이번 10월에 틀었잖아요. 근데 이제 라인업을 잘 보시면 300편 정도의 영화들을 보면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가 사실은 이념적으로 하드코어가 좀 꽤 많아요. 여러분들 못 보신 영화 중에서 이번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가 불안한 외출 이런 작품도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는 황선, 윤기진 부부 얘기를 다룬 겁니다. 황선 씨는 뭐 종북 콘서트 뭐 등등 해서 신은미 씨하고 뭐 구속되기까지 했었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쪽 그 뭐 어쨌든 권력자들이 봤을 때 부산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든 극영화든 그들이 봤을 때 반체제적 뭐 이런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 부지기수로 상영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것을 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영화하는 인간들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차제에 뭐 임기도 다 됐고 이러니까 차제에 이제 교체하자 이런 거고요. 교체를 하려고 하면 정식의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도 이제 이사회가 존재하고 총회가 존재하고 이런 건데 그런 그 정식 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표대결 벌어질 거잖아요. 총회 안에 있는 그 집행위원장을 또 마치 문재인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영화인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안 되니까 비리를 날리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비리를 털어봐야 사실 영화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산영화제를 맡고 있는 그런 영화인들 중에서 털어봐야 먼지가 별로 안 나와요. 뭐 여자 관계까지 털려고 하는 모양인데. 나오겠네. 저는 아는데 저는 알지만 어쨌든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서 현 집행분담위원들을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돈 문제가 얽히면 뭔가 좀 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예산 전용은요 정부 부처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전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고발 사항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국정감사나 예산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예산 전용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 불용도 있고요. 불용은 안 썼다는 거고요. 예산 전용은 이 개정 항목에 있었는데 그렇죠. 다른 항목으로 썼다는 거거든요. 다른 항목으로. 그러니까 개정을 달리해서 떼먹었다. 횡령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못 알아. 일반인들이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전용하면은 네. 돈을 해먹었다 이렇게 해먹었다고 개인이 착복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잘한 일은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뭐 사법 조치를 당하고 그럴 일은 아니죠. 예산 전용은 최경환 부총리가 제일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세를 안 한다고 그래놓고 제일 많이 증세한 항목이 담배값이에요. 처음에 담배값을 2,500원, 2,000원 올릴 때 한 2조 5천억 더 거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말은 뭐라 그랬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근데 지금 더 거친 돈이 정확히 안 나왔죠. 5조 원까지 더. 5조 원. 네. 어디다 썼을까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 건강에는 안 썼어요. 하여튼 그것도 예산 전용이에요. 왜냐하면 국민 건강을 쓰려고 책정했던 돈보다 더 많이 걸쳤어. 3조가 예를 들면 그건 어딘가를 써야 되잖아요. 자기가 입마이 포켓 할 수는 없잖아. 그것도 일종의 예산 전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부산 영화제에서 그러면 최경환도 다 저 구속하면 이렇게 얘기를 같이 들어가자고 하세요. 같이. 지금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영화제 문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뭐 지금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 자유가 굉장히 억압되는 거고 실제로 처벌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하 작가나 네. 이런 사람들 뭐 계속 검찰에 고발되고 있고 우리나라 그 영화를 보는 등급이 있잖아요. 네, 등급제. 12세, 15세, 18세 뭐인데 제한 상영가가 있거든요. 네. 제한 상영가라는 등급을 내리면 상영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없으니까 극장이. 제한 상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때는 제한 상영가라고 하는 등급을 안 내릴 것이다. 마치 그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시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제한 상영가 등급이 존재를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집니다.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점점 더 이 권력자들이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뭐 못하게 하려고 하면 그 등급을 이용하겠죠. 그러면 보안법 뭐 이런 것들이 버젓이 다시 등장할 것이고. 그럼 문화예술계도 실제로 야 이거 엄청나게 퇴행하고 있기라 하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네,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디테일로 들어가다 보면 제 문강의를 해봐서 하는데 영화 등급을 매길 때요. 그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전체 상영가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익이잖아요.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몇 장면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것은 전체 상영가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19세 이상 상영이라든가 이래서 영화사 자체를 상당히 골탕 먹이는 경우가 장난질이 너무 많아요.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영화사는 찍혔어. 저 감독은 찍혔어. 그러면 흥행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세하고 18세 차이가 한 200만 정도 나는 거죠. 네. 이제 내부자들이 지금 600만 갔잖아요. 여기 이제 15세였다면 한 900만 간 거죠. 뭐 물론 내부자들은 여러 가지 그 표현수 이상 18세가 맞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도 놀랄만한 성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우리 사회 내부나 정치권에 대한 그 고발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작품들 18세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뭐 관객 동원이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하여튼 제 말이 맞죠? 그렇죠. 네. 네. 맞다잖아.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있고요. 네.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산하인데,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하 작가는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사실은 방송도 하고 그리고 그림도 저희가 팔고 했는데, 이분 제가 지난번에 그 검찰 갈 때, 주진우 갈 때 길에서 만났어요. 검찰 지금 들어가는 길이라고 또. 친한 사이군요. 검찰청 앞에서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데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6번 고발됐죠, 6번. 계속 불려다녀요, 계속. 그러니까 김총수가 잘 케어하세요. 제 앞가림도 힘듭니다. 우리 징역 갔다 온 사람들은 빵동기라고 있어. 빵동기. 굉장히 우정이 깊어요. 근데 지금 얘기도 사실 유신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요. 젊은 분들은 유신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도 많겠지만, 제가 대학교 1, 2학년이 유신 말기였고 3, 4학년은 전두환 초기였어요. 최악이죠. 근데 그때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걸리 마시다가 정부 비판 비슷한 얘기하면 보안법에 걸려서 잡혀갔는데, 지금 뭐가 달라요? 이 손수건 쓰고 이러면 테러리스트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완전히 하면 소요죄고. 아니 지금 광주에 트라우마 센터장 하시고 있는 강영주 그 선배가 자기가 나간 외국이라고는 뉴욕제가밖에 없는데 구미 유학 간접 사건인데, 간접 사건 그걸로 들어갔었잖아요. 유학자는 사건인데 본인은 뉴욕제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 대학교 2학년 때 들어가서 14년 살았죠. 14년. 14년 살고 다시 돌아와서 전남대 복학해서 의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트라우마 센터를 만든 거죠. 그건 대단한 분이에요. 이제 훌륭한 분이 훌륭한 분. 그때 뭘 했냐면은 잘못했다가 반성문 쓰면 이 형을 깎아주겠다 그랬는데, 이 강영주 씨가 끝까지 안 썼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 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와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머리가 노래요. 그래서 뭐 하냐 너 그랬더니 자기 감옥에서 못 해봤던 거 다 하기 위해서 염색도 해보고. 소장이 그러면 반성문 안 쓰고 만기 다 채우고 나오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도 훌륭한 사람이네. 그거 안 쓰고 나도 2년 만기 채우고 나왔거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어떻게든 치고 들어와서 자기를 껴들어. 아니 문재인 대표 배우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배우 누가요? 네. 아니 뭐 어쨌든 자기가 더 카메라에 다 나오려고 네. 원래 연출과 이제 요즘 따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은요.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아니, 저는 요즘 언론 노출 안 당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 라디오 때마다 그거 아니면 뭐냐면 분열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제 입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해요. 안 나가고 있잖아. 정치계 3대 이슈는 얘기 다 하지 않았어요? 네, 들어가시죠. 가야 돼요? 네. 이 자리를 누가 채워 그러면? 자, 그러면 아니, 유해진 씨 얘기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한마디 더 하는데요. 작은 연못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이상우 감독. 원래 연극 연출가신데 이제 노군니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죠. 근데 이제 문성근 선배의 증언에 따르면 네, 왜냐면 이렇게 몹신이 많고 배우들이 혼자 드러나기가 참 어려운 영화예요. 그러면 이제 유해진이라는 배우는 이렇게 군중들하고 걸어오다가 자꾸 넘어진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갖고 그 카메라에 걸리는 거잖아요. 자꾸. 죽는 모습이 이상하게 죽고 뭐 등등 하여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안에서 내가 드러나야 한다. 한 번 뒹굴어야 되는데 서너 번 뒹굴고 그러고. 정철 배우랑 똑같네요. 그러면은 3대를 뽑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소위 시대가 태영해서 뽑아진 뉴스가 이거밖에 없어요? 더 있죠. 중국 대장정의 서막을 연 사도적수의 땅에 와 있습니다. 모택동의 중국 혁명은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중국 밀란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태평천국이 그러했으며 명나라의 이자성, 당나라의 황소, 농림정리와 진나라를 멸망시킨 진승과 오왕의 난이 그렇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기원전 841년은
왕의 독재에 맞선 백성들의 항거를 기록한 사건입니다. 왕이 독재를 일삼자 백성들은 항거했던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반드시 나라는 멸망한다는 것을 밀란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기야, 이거 봐봐. 스틱 PC라는 건데 꽂기만 하면 거실 TV가 컴퓨터로 변한대. 열받아. 왜? 마음에 안 들어? 편하긴 한데 금방 뜨거워지잖아. 아니야. 트윙글 스틱 PC는 열 안 받아. 윈도우 10의 최신 운영 체제로 더욱 강력해진 트윙글 스틱 PC. 냉각팬이 달려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열받지 않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코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코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쉬운 뉴스, 재밌는 뉴스, 핵심을 찌르는 뉴스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정통 정치 토크쇼 김보혁의 더 정치, 스포츠와 정치의 만남 이승준 기자의 핑퐁, 매일매일의 정치 뉴스 큐레이션 콕 짚어봐, 신개념 패러디 뉴스 말풍선 브리핑. 여러분들의 성원이 저희 바텐더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예,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뭐 선거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 초이노믹스라는 걸로 떴었잖아요. 근데 그 초이노믹스의 결과는 뭐냐? 빚내서 집 사라는 거잖아요. 본인은 안 했다 그러잖아요. 또 본인은 안 했다 그러죠. 새누리당의 특기예요. 또 자기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 부동산 경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건설을 살리려면 집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도 올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그 집을 다 사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게 뭐냐면은 LTV DTI라는 거거든요. LTV라는 거는 집을 1억짜리 사는데 5천만 원 이상 안 빌려주게 하는 거고, DTI는 내가 월급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상 안 빌려주는 건데 그걸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를 떨어뜨렸죠. 그리고 지금 못 사면 영원히 집 못 산다라는 식으로 주택제도도 변경시키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특히 젊은 사람 1억짜리를 8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7천만 원까지 풀었죠. 이런 거죠. 이제 그러고 사기 좋게 해주니까 더구나 전세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전세값 올라가면 차라리 집 사는 게 낫겠다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싼 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그래서 빚이 1년 6개월 만에 170조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빚이 한 1200조쯤 되고 성인 1인당 한 3,500만 원. GDP 대비 165%. 요즘 공부하고 있어. 아닌가? 예, GDP는 아니고. 가처분 소득인가? 예, 우리나라 GDP 1,500조 되니까. 가처분 소득인가? 가계소득 대비. 가계소득 대비구나. 네. 165%. 네. 165% 맞습니다. 소장님 없었으면 저걸 끝까지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 분야는 GDP 대비 85%. 경제 분야는 끼어들기가 어렵네. 두렵네 이거. 바로 이게 또 날라오니까. 야. 그래서 결과는 이제 빚을 남겼는데 거기까지는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집값이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 해 공급돼야 되는 주택이 한 35만 호 되는데 지금 50만 호가 공급됐고 내년에도 50만 호예요. 그럼 일단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경기가 나빠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가계부채가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아까 그 LTV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갚으면 이제 집을 팔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위기로 발전할 수가 있죠. 깡통 주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럴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박근혜가 미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격 폭락은 사실 모든 정부가 모든 수를 다 써서 막기 때문에 어렵지만 뭐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치 그대로 전격적으로 유신 때처럼 시행되면 거의 반반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줄여야죠. 근데 빚을 줄인다는 게 뭐냐면 소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는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비 성향이 70% 정도 돼요. 70쯤 돼요. 그러니까 100원 벌면 70원 쓰고 30원은 저금하는데 저금이라는 게 저금이 아니고 빚 갚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계소득이 40%가 빚 갚는 데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격탄을 맞는 게 이제 문화 쪽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돈을 안 쓰면 맨 처음 제일 줄이는 먼저 게 줄이는 게 이제 문화 소비. 그렇죠. 뭐 공연 안 보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극장 안 가고 돈을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박사님 얘기하신 거가 심각한 사례를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오늘 끼어드시네. 오늘 가계부채 특위위원장 그 회의를 잠깐 했는데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가정주부인데요. 40만 원 빚을 졌는데 그걸 못 갚았대요. 40만 원을? 실제 상황을.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대요. 그게? 그래서 못 갚았는데 밥솥에 와서 압류딱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존보호법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개정안을 내야 되겠다.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밥솥에다 붙이면 밥 못 해먹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모아서 악성 가계부채를 말소시키는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가계부채 특위죠. 그것이 본인이 하는 일이라고요? 네, 제가 위원장님 이분 도움으로 도와서 가난한 사람들 가계부채 그냥 탕감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은행이 만일에 그 정도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면 그걸 10%에 팔아버려요. 사채업자들한테 대부업체. 그럼 대부업체는 그걸 갖고 이제 깡패들 그렇죠. 동원해가지고 네. 받아내는데 10분의 1만 이상만 받으면 그들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 탕감해 주는 게 여러모로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1, 2주 전에요. 은평구청에서 46억 가계부채 있잖아요. 이거를 2,50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말소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이제 그런데 투입이 돼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 가계부채 탕감을 전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시행을 했대요. 농어촌 고리대 탕감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를 좀 따라 배워라 이런 거는. 그게 60년대 초인데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유신 시대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억을 환기시켜줘야 되겠네. 네, 박사님이 전화 좀 하세요. 의원님, 네. 이제 말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니 경제 분야도 내가 할 말이 막 생기네. 너무 많이 따드셨어요. 영화 쪽도 경제 분야와 연결된 게 이제 그 스크린 독과점 문제죠. 이게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뭐 파레토의 법칙 제가 늘 뭐 항상 얘기합니다만 8대2 법칙이 이제 영화 쪽에서는 아마 한 9.5 대 0.5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뭐 아트웨하라고까지 할 거 없고요. 그냥 조금 저예산 상업 영화 이런 영화들이 관객을 모으면 많이 모으면 10,000명, 10,000명 모으면 대박이라고 하고요. 뭐 예컨대 뭐 1,500명 이렇게 일본 영화 같은 경우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뭐 한국 영화 자랑합시다 뭐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스크린 쿼터 문제로. 스크린 쿼터가 146일이었는데 146일을 객석수로 좀 치환시키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객석 점유율을 자국 시장에서 40%는 지키자.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40%는 넘지 말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벌어짐으로 해서 특정 영화가 엄청나게 가져가잖아요.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대기업, 그렇죠. 유통업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영화는 밀어주고 돈 되는 영화를 미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자본의 이윤동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크린이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2,300개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은 부족하고 2,300개밖에 없고 영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이 과잉된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해답은 심플한 거죠. 극장이 많아지면 돼요. 근데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극장이 많아질 수가 없으니까 이 부족한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스크린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마치 주택을 많이 건설 뭐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이런 공간, 뭐 예컨대 구민회관 또는 뭐 문예회관 이런 데를 그 학교 강당 이런 데를 쓸 수 있게끔 유도등을 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영화들은 그런 강당이나 문예회관 쪽으로 가게 해주고 그리고 뭐 가격대도 좀 낮춰주고 세금도 좀 어떻게 좀 적절하게 좀 맞춰주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곳이 사실은 중앙정부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기구가 있잖아요. 영화진흥위원회도 있고 특정 기구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외화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국내 인디펜던트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그냥 맡겨두는 거죠. 시장 논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시장 논리는 자기 경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기업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냥 독과점인 거죠.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장님 까주세요. 까주세요. 맞아, 이거 수직계열아. 네, 맞습니다. 투자, 배급 뭐 다 해. 제작 뭐 대기업이. 굉장히 순발력 있어요. 저분은 말이죠. 1%의 단서만 있어도 연결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다음에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정말 재밌네요. 아니 문강에서 17대 초선 때 실제로 수직 계열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어요. 스크린 쿼터 문제와 함께.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의원님이. 네, 실제로 문성근 그때 문성근 선배랑 같이 맞아요. 제가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다 인정하는 분위기잖아. 아니, 지난주에 나왔던 박주민 변호사하고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묻어발. 아무데나 걸렸어. 그러면 지금 독과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스크린을 독과점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 뭐 2,300개 정도 중에서 1,400개 정도는 사실은 뭐 CJ가 갖고 있고요. CJ. 네,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롯데도 있고. 롯데는 이제 전부 자신의 건물, 백화점에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스크린 수가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그 영화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래 못 간다 이거. 그렇죠. 이걸 3년이나 5년을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영화 배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큘레이션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작품들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 작품들 지금 다 지금 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큰 영화. 그러니까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 20세기 폭스가 있고 폭스 서치라이트가 있고 워너가 있고 워너 인디펜던트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3억 달러짜리나 7억 달러짜리 영화를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편수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안 감독이나 뭐 박찬욱 감독이 스토커를 만들듯이 1,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짜리 영화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시장 구조로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편수가 부족할 것이고, 편수가 부족하면 관객수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영화로 채울 데가 없는 거군요. 그럼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극장을 채울 데가 없으니까 극장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자기 공멸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스크린 독과점에다가 아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합쳐놓으면 영화 산업은 망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불편해하는 영화는 죽고 안 걸리고, 그럼 남는 거는 정부가 원하고 정부가 보기 이쁜 영화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영화 산업이 흥했을 때, 그리고 영화가 굉장히 막 잘 됐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돌아가신 DJ가 DJ 정부에서 지원 은하대 간섭을 않는다. 요때가 제일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가위질 하지 마라. 이게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1996년에 있었죠. 정책이었어요. 헌법재판소 판결 났었고. 김대중 노무현 때 영화가 붐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뭐 잃어버린 10년 어쩌고 그러는데, 영화계로 봤을 때는 지난 한 7년간이 정말 잃어버린, 완벽하게 상실하는 시대인 거죠. 다 진행해놨던 것들이 퇴행 정도가 아니라 한 20, 30년이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자기 검열이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괴물 2가 나오려고 했을 때, 괴물 1은 사실 한강에서 괴물이 나온 거잖아요. 괴물 2는 청계천에서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절대 그 영화는 못 만들겠네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못 만들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청계천. 어떻게 청계천에서 그게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래서 그게 무너졌죠. 엎어졌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괴물 2가 나왔으면 사실 한국에 마치 일본 영화의 괴수 시리즈나 고질라 시리즈나 뭐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괴물 시리즈는 나올 수가 있죠. 이건 뭐 상업 영화 또는 장르 영화 중에서도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덜커덕 막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정부가 지원하는, 표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이런 영화들도 있어요 요즘? 아니 뭐 연평해전은 뭐 완벽하게 밀어준 영화. 국제시장은 좀 양가성이 있어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쪽 시선에서 보면 또 지나치게 좀 우파적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가족 드라마로서, 장르 영화로서는 뭐 웰메이드 영화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침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에 뭐 이면에 실리고 뭐 등등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등에 올라탄 것처럼 이제 판단이 됐었죠. 근데 국제시장하고 연평해전은 조금 다른 도로 봐야 될 영화. 연평해전은 사실 완벽히 그 케이스고.
그건 뭐 전후 영화 아니에요? 프로파간다 영화죠. 연평해전은. 그럼 그런 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전 같으면 박정희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정부의 어떤 뭐 안 보이는 돈이나 숨은 돈들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두 가지겠죠. 공적 자금이 조금 편리하게 지원되는 형태. 그러니까 다른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영화진흥위원회든 어떤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제작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연평해전은 심의 과정이 뭐 1차, 2차, 3차 정도 심사를 하거든요. 뭐 거의 통과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내 담배값이 글로 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설득당하네. 근데 담배 안 태우시잖아. 피워요. 네. 피워요? 네. 여기 담배를 갖다 놨어요, 여기. 거기다 제가 이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끊어야 되지 않나?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소주값도 올렸어요, 지금. 소주값도 올려서 그것도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기 고속도로 통행료. 그러니까 이 증세 안 한다 그래놓고 증세하는 것들은 전부 역진적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내야 되는 세금을 지금 올리고 있죠, 열심히. 가난한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소주값 올리고 담배값 올리면 그 세수는 거의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봐야죠. 네, 재벌 이 소주병 까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요.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앴죠. 이런 것과는 정반대지 지금. 야, 어떻게 그걸 또 끼워 넣습니까, 거기다가? 왜냐면 우리 문광희 해석을 했거든. 아니, 무슨 나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나. 자동으로 나는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극장값까지 올라가면 이 멀티플렉스가 굉장히 4D 극장도 있잖아요. 막 그 헝거 게임 같은 거 보면 막 물을 쏘잖아요. 이렇게까지 영화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진짜로 물을 쏴요? 물을 쏴요 이렇게. 하드웨어에 너무 돈을 내는 거예요. 극장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시내 곳곳에 극장을 가면 굉장히 호화롭게 화려하게 차려놨는데 거기에 그렇게 돈을 다 내니 그 비용을 들이니까 극장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적자라는 얘기 들을 때 거기에 돈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의자 하나에 얼마인데 60만 원짜리고 이런데. 여러분들 앉는 극장의 의자가 60만 원, 80만 원, 뭐 어떤 건 200만 원까지 가요. 그렇게 비용을 들이니까 그걸 뽑으려고 사실 독과점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도 생각해내는 건데 좀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게 키워드가 빠꾸네요. 빠꾸. 올해 키워드는 빠꾸네요. 모든 분야에 파시즘. 역신적이죠. 파시즘 빠꾸. 또 묻어가려고. 저 문화 얘기하니까 그 유신 시대는 앨범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건전 가요를 하나 넣어야 돼요. 그렇죠. 네. 아 맞아 그랬어요. 그리고 임권택 감독이 이 건전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이 진짜 많은데 그거 보면은 대부분이 전쟁 영화 재미없는 영화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 영화도 많이 만들죠. 예, 앞으로 그렇게 갈지도 모르죠. 아 그러니까 감독이 그 음반에 건전 가요가 끼듯이 본인이 영화 감독 생활을 계속 하려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건전 영화를 만들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외화 쿼터도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 영화 잘 안 되고 외화가 잘 됐잖아요. 성룡 영화 잘 되고 뭐 이랬었으니까 외화를 들여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한국 영화 4편을 만들면 외화를 한 편 가져올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작동을 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체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영화, 반공 영화나 그에 준하는 영화를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공적 자금 지원을 받거나 뭐 뭉칫돈을 받거나 이런 데 있어서 훨씬 편리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대가 빠꾸하면서 발생한 뉴스들, 뭐 독과점 얘기하셨고 표현의 자유 얘기하셨고 그 초이노믹스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뭐 경제 위기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그래서 시대를 빠꾸시켜서 그래서 올해 발생한 사건들 외에 그 외에 혹시 올해를 상징하는 사건이 또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상관없이는 세계 경제에서 일어난 일이죠. 제가 오늘 방송 한 해 정리한다 그래서 그 여러분한테 계속 겁만 주고 앞으로 나쁠 거다라는 얘기만 하게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세계 경제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했는데 2010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우리 왜 그리스 사태 우리 방송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는 그 2010년부터 15년까지 경제를 이끌어온 건 브릭스라는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지금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마이너스 5% 정도.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계 전체의 이제 과잉
예, 생산들이 되는 거고 원자재 수출한 나라들이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죠. 중국이 지금 고철이 중국에 쌓여 있는 철강이 미국에서 2년 동안 소비할 만한 철강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 앞으로 중국의 수출은 안 된다는 거죠. 철강은. 포철이 위험하다는 얘기, 포스코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철강 쪽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35% 정도 됩니다. 계속 줄어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이 25%거든요. 그리고 동남아가 17%예요. 아시아가 50%가 넘는데. 그런 숫자들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느낌으로 다 외우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동남아 국가도 나빠질 거 아니에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 원자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금융위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동남아에도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거다.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이미 2008년에 그 판명이 난 건 뭐냐면은 너무 자본 위주로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정책으로 가서 망했는데 그게 더 강화됐어요.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강화됐으니까 또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살아날 길은 있어요. 우리나라 임금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영화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의존하고 있는 의존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영화라고 얘기하면 그런 산업적인 것들은 잘 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올해만 해도 중국의 화책 같은 회사가 일단 국내에 자본 투입하기 시작했고요. 한 600억 정도. 그 투자는 예를 들어서 극장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영화 제작에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극장은 아직 안 사는데, 극장은 오히려 그쪽에 건설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CGV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에 있는 1,400몇 개 정도의 스크린을 더 이상 국내에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중국어권 시장에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10,000개 스크린을 목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참 양면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은 지금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연출, 뭐 배우 이런 그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돈을 넣고 이쪽에서 연출가가 가거나 기획을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영화 인력을 수입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600억 정도가 한 회사가 들어오고 또 한 회사가 한 300억 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에 지사 만들고 한국의 감독이나 뭐 작가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 시진핑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작년인가요? 뭐 하여튼 조인을 해서 그 한중 합작인 경우에는 중국 영화를 인정을 해줬어요. 이제 중국이 원래 이제 합작 영화는 중국 영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외화 쿼터가 아직 강하기 때문에 그걸 터줘서, 그러니까 감독하고 중국의 자본이 결합한 형태도 중국에서는 중국 영화를 인정받으니까 중국 시장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경제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영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버블성이 강해요. 그래서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중장기적 정책, 문성근 선배도 영진위에 있었고 뭐 등등 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비교적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짰어요. 근데 제가 25년 동안 영화판에 있으면서 최근에 느끼는 것은 지난 7년 동안에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 누구의 이름이? 유인촌 뭐 이런 분인가요? 등등. 이 대목은 제가 한마디를 꼭 해야 되겠는데요. 김대중 어떻게 껴들 수 있어요? 쿼터제를 뭘로 껴들까? 이게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로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마인드 자체가 달랐던 것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넘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융성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기본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콘텐츠 진흥원을 직접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간 적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5대 문화 강국으로 가자. 그래서 영화 산업,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산업, 이런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 산업 이런 것을 육성하자. 그래서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자본 없이 아이디어와 솜씨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도전을 많이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주라기 공원을 수입하는 걸 보면서
그 버는 걸 외화를 버는 걸 보면서 자동차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인 똑같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래된 얘기죠. 예,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정책이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가위질하지 말라. 그래서 JSA가 나왔고 웰컴 투 동막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영화가 중흥기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데빗 크로넨버그나 아톰 에고이양, 뭐 프랑스와 지라르 이런 감독 같은 경우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어떻게 지원 안 하고 영화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8년 동안 이렇게 망가졌는데 앞으로 7년 더 망가질 가능성도 지금 높잖아요. 그게 우리를 끔찍하게 만드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십니까? 박진대 의원이 굉장히 잘해야. 제가 당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문화 쪽의 자유를 줘서 산업을 형성시킨 것도 맞는데 동시에 자본한테도 자유를 너무 많이 줬어요. 스크린 커터 없애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한미FTA의 4대 선결 요건 중에 하나가 스크린 커터 없애는 거였고 그 시기에 또 스크린 독점화도 가속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의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문화의 자유를 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본을 규제해야 그래야 문화의 자유를 온전하게 만끽할 수 있는데 지금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네. 이거 별걸 다 하세요. 여기서 두 마디를 더 시키면 더 몰라요. 그 앞 한마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앞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고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스크린 커터를 없앨 때가 그 시기를 보면 스크린 커터가 쭉 이어져 오는 그 당초의 그 목적과 어떤 기간에 비해서 없앨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없앨 당시에 커터의 특혜를 받는 대상이 그 대기업 독과점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커터를 만든 이유는 결국은 영화의 다양성, 문화적 종다양성을 지키자고 하는 건데 이 피리어드가 넘어가면서 그 실리를 독과점을 하고 있는 대기업 자본들이 가져가고 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랬을 때는 어느 쪽을 전제적으로 고치고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도 그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스크린 독과점이 비교적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미FTA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창동 장관하고 문성근 선배였어요. 이 사람들이 스크린 커터를 막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거 한다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 끙끙한. 명계남까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면 1997년에 스크린 커터 싸움할 때 행동대장이 명계남 씨였고요. 그다음에 조직책이 문성근, 그다음에 이데올로그 이창동. 그래서 이렇게 영동 정당 뒤에 가면 세 분이서 짜고 있어요. 확실히 그때는 이창동 감독이 훨씬 더 이론적으로 뛰어나고 그러니까 다 짜고 문성근 선배는 다 전화하고 나와라이. 명계남 씨는 뭐였어요? 2시간 동안 아지테이션을 하는데 내가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임원택 감독이 광화문 지금 그러니까 국제극장이 아니라 지금 뭐죠? 면세점 동아면세점 그 앞에서 이제 삭발식을 하는데 삭발식을 할 때 이제 한 사람만 머리 자르지 않잖아요. 한 5명 6명 이렇게 자르는 시간이 강수현도 잘랐죠. 그렇죠. 한 시간이 한 1시간 넘어 걸리잖아요. 2시간. 마가 안 떠요. 말을 하는데 혼자서. 네, 혼자서. 뭐 중간에 울기도 하고 한 2시간을 마이크를 잡고 이걸 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진정한 선동가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는 3시간 할 수 있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간 특별연장 할 때 4시간 우리 했어요. 인텐션 4시간 잡고 이게 정문박치기 투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4시간을 쉬지 않고 떠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뭐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공공 빌딩을 갖다가 결혼식에 쓰게 하거든요. 그럼 영화에도 쓰게 하면 되죠. 그럼요. 네. 그리고 문화 스크린 바우처 다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대형 영화관에서 못 쓰고 이런 공공시설에서 상영하는 영화 볼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한 달에 10,000원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누군가가 정부의 어떤 정책기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유도등을 켜줘야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복지부동인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둘 다. 모든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악인 것 같아요. 관료들은 복지부동이고 대통령은
뭐 이런 그게 결합. 그 대통령.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요 한마디를 해둬야 소장님 저는 빠져요, 소장에서. 소장님 내년이 무슨 년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내일 무슨 년이에요? 병신년이에요, 내년이. 자, 그러면은 지금 현 문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지나가는 말처럼 저도 그러고 싶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귀로 의심할 정도였는데 자율적 판단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구나. 그게 기관의 수장이거든요. 아마 실무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기관의 대빵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요. 또 껴들어. 실제로 국정교과서 문제 있잖아요. 이게 총선에 너무나 많은 간표현이고 악재인데 왜 총선 후에 하지? 총선 전에 해가지고 난리를 치냐 하고 실제로 의원들끼리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 비판하고 비난해요. 근데 그러면 이걸 공개적으로 좀 나가서 싸워라. 그럼 총선 공천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다 지금 이 모양인 거죠. 부산영화제도 생각해 보시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내년 4월 총선이에요. 이 부산영화제가 세계에서 한 5위권에 들어요. 그 정도로 매머드하고 아시아에서 말 그대로 그냥 최대 영화제이고 최고 영화제인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키워왔잖아요. 이걸 키워온 사람들을 그렇게 내쫓아내면 영화계가 다 반발하고 그래서 여론이 악화될 텐데 4월 총선에 별로 좋은 영향을 안 미칠 텐데 그런데도 해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시키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정의와 국회의장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반 요새 뜨고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야당을 제외하고 대놓고 노한 사람은 유일한 거니까 현재까지는. 야당에서도 유일하게 나야. 자, 그럼 마무리해야 되는데 키워드를 하나씩 뽑으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 의원님은 정청래일 거고. 나는 정청래다. 나는 정청래다. 요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 저는 내년은 파시즘이 시작되는 해다. 경제 분야에서도? 경제 분야 때문에 파시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노총을 해체시켜야 되고 사실은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아일로에서 사무총장이 3번 경고를 했어요. 그 아일로 사무총장 경고라는 건 뭐냐면 특히 이제 그 결사의 자유, 자기가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위협할 경우에는 그거를 판단을 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 정부에게 뭘 하라고 지시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늦으니까 임시로 사무총장이 직권 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2개가 전교조였고 1개가 전공노였어. 둘 다 법의 노조로 만들었잖아요. 민주노총 전체를 지금 법에서 그렇죠. 불법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영화계나 문화계를 보면 여기는 파시즘을 하셨고. 네, 뭐 저는 사실은 반동이라는 의미의 앙상레짐 뭐 이런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영화제 DMZ에서 하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그 멀건 영화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쪽 지자체장이 영화를 안 보기 때문에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영화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보스턴 칼리지의 램지림이라는 교수가 오셨었어요. 잊혀진 전쟁의 기억이라고 6.25 전쟁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브루스 커밍스의 시각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분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제가 그 9월살이라는 여성이에요. 미국인이에요. 이름이 9월산이에요. 미국인인데 전공노예. 네, 그렇죠. 공공투쟁 거기 있죠. 전공노예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국제협력 부장인가 뭐 이런데요.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열을 보면 예컨대 정말 피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의 무슨 영화계 이런 데가 세계 노동운동이나 세계 운동에 있어서 약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가 변해야 한국이 정말 더 좋게 변해야 세계적 평화와 뭐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했었어요. 정말 감동했었어요. 영화도 그랬고 램지님이랑 교수분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세상엔 그 나이 든 분들이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아 이런 분이면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딸도 그랬고 근데 아마도 이런 영화나 이런 영화인이나 뭐 그런 가족들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파시즘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이나 후년에 그런 영화들 계속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까 관객들이 좀 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저 어제 참여연대에서 방송했는데 그럼 민주노총 다음은 뭘 것 같아요? 참여연대입니다. 제가 보기엔 참여연대도 건드릴 겁니다. 시민단체들이죠. 그 다음에는. 네. 저도 키워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적 비중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네. 옛날에 개콘에서 갈갈이 삼형제들 있었죠. 막 무 가는 사람들. 네. 막무가내. 막무가내. 사자성어를 골라냈어요. 사자성어로. 그러니까 박근혜 막무가내. 막무가내. 네, 그래서 막무가내 이러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국가가 모두가 다 위기 상황에 처할 것 같아요. 뭐 정치의 민주화도 그렇고 경제 민주화도 그렇고 문화 쪽도 그렇고. 근데 그것은 대통령이 본인이 지미 국가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 막무가내. 아니 어떻게 그 정부가 뉴욕타임즈인가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독재자의 딸이라는 기사를 냈다고 정부가 나서서 항의를 하죠. 네. 그걸 기자에게 보도를 수정하라고 내리라는 그런 간섭을 합니까? 그것도 외국 신문에. 더 네이션지 팀 쇼락 기자에게 그랬죠. 뉴욕 총 영사관에서. 진짜 기억력 좋아요. 네. 본인이 써먹을 걸 항상 메모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공부해요. 메모하고 이거 외지 않으면 이거 사라지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의 정도원 의원이 뭐 중앙선대인가 인터뷰한 거 제가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군정은 종식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왕정은 종식시키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맞나? 뭐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입헌 공주제 국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요즘 유행어입니다. 네. 입헌 공주제가. 네. 네. 저는 빠꾸로 정했습니다. 저렴하게. 올 빠꾸 되고 있다. 응? 자, 올해는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진 토크, 제가 이런 걸 기대 안 했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껴있기 때문에 다 빠꾸 수준에서 다. 아니, 근데 막무가내 괜찮지 않아? 좋아요. 괜찮네요. 막무가내. 네. 박근혜 막무가내. 네. 지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순간적으로 생각해내셨죠? 네. 이거 준비한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걸 물어볼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제가 상상하고 혹시 물어보면 갈갈이 삼형제 얘기를 하면서 막무가내 하면서 잠시 찬물을 끼얹는지 조용히 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왔죠. 저 오동진 평론가 그리고 정적이니까 오종정 토론회를 가지고 오종정 토론회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PPL. 녹고의 눈물로 알려졌던, 그래서 딴지 마켓에서 팔았었는데 이게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걸렸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팔지 못하나 봐요. 직접 팔지는 못하고 그 맛과 향은 딴지 마켓에서 보증하는 바. 검색창에서 토향을 검색해 보시라. 토향. 그러면 저 술이 나오나 봐요. 섬 오갈피를 캐려다 낭떠러지에 떨어진 뭐 누이를 애타게 찾는 뭐 그런 거. 근데 결론은 술이래요. 맛있는 술. 아니 이거 한다고 우리 딴지에서 제주도 연락 왔다 갔다 했는데 비행기값 애들 다 터이내라고 그랬구만. 자,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시라는 광고로 바뀌었어요. 아, 저도 이거 갖고 싶었는데 스틱 PC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PC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모니터에 꽂으면 그게 PC예요. 제가 알기로 인텔에서 처음 이런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올 초에. 저장 장치가 아니라 그게 PC라고요? 이게 USB가 아니라 이게 본체예요, 본체. 스틱 PC라고 올해 등장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여러 업체들이 스틱 PC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 그냥 PC예요. 그래서 아무 모니터에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스틱 PC인데 그 중에서 윈도우 10 정품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스틱 PC는 다른 제품보다 좀 비싸답니다. 왜냐? 다른 스틱 PC는 열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파파이스 2번 연속으로 보면 이게 뜨거워져서 버벅거리는데,
모두시스 스티피시는 이 안에다가 냉각팬을 달았답니다. 이 조그만 데 어디다 단 거야? 그래서 뜨거워지지 않는다. 뭐 모두시스 스티피시입니다. 세상 이게 PC가 다 들어간다니까 이게.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연결하는 포트들이 있어요. 아하. 있는데 근데 이걸로 PC 기능을 다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세상이에요, 진짜. 지난주부터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부 사이트에서 모든 자료가 다 올라가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동네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시간이 많으면 전국을 다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모든 로 데이터가 올라가 있고, 그 자료들을 보는 방법도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자기 호기심도 풀고, 근데, 제가 오늘 올해 마지막 퀴즈로 내려고 하는 것은 미분류표를 달아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상한 현상을 또 발견하게 돼요. 2012년이 아니라 2014년에 뭐가 있었냐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더기로 무효표가 나와요. 자 보세요. 경기도 남경필, 김진표, 박빙이었어요. 아주. 그렇죠? 빅매치였어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놓고. 그래서 득표 차이가 4만 표밖에 안 났습니다. 1,500만 표 정도에서 4만 표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무효표가 15만 표가 났어요. 무효표가 엄청나게 많이 난 거예요. 무효표가 이 득표차의 3.5배가 돼요. 이 둘 사이를 가른 표보다 누구의 표도 아니라고 판정된 게 3.5배가 됐다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6배가 차이 난 것도 있어요. 경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표차가 겨우 480표거든요. 진짜 박빙이죠. 무효표는 3,000표가 넘어요. 여기보다 더한 데가 있습니다. 부산 대단히 박빙이었죠. 부산에서 최초의 야당 시장이 나오나? 라고 했던 오고돈 득표가 겨우 2만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무효표는 5만 4천 표입니다. 2배 이상이 무효표예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격차는 겨우 200표 차이가 났거든요. 연제구는. 그런데 그 무효표는 2,800표, 3,000표 가까이 났어요. 이 무효표가 누구의 표로 갈지는 모르죠. 하지만 무효로 판정된 표예요. 그게 양 후보의 격차보다 몇 배나 높다. 특이현상입니다. 굉장히. 지난 대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지방선거에서도 다른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역시 퀴즈입니다. 뭐냐? 방무현상을 설명하시오. 통계치를 훨씬 평균치를 넘어가는 무더기로 무효표가 경기도하고 부산에서 발생했다. 그게 두 사람의 표차보다 훨씬 크다. 훨씬 몇 배나. 이 표가 어떻게 갈리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후보의 당락이 다 바뀔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선거가 있었어요. 퀴즈 2. 방무현상을 설명하시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 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일진 김감독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세월호가 정부 발표하고는 다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을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가 7시 5분경에
아이들이 CCTV를 보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배 앞쪽 왼쪽에. 예, 7시경에요. 요쪽이거든요.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충돌 흔적을 하나 발견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U자형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U자형으로 밀었다 외부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발견됐죠. 강판이 잘린 듯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잘렸어요. 이렇게 이 앞부분이. 바로 충격받은 곳 밑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도르래. 예, 도르래가 위에서 뭐가 친 것처럼 깨지고 파였어요. 네. 전문가가 이걸 보고서는 이 도르는 작동이 안 된다. 그렇죠. 이 상태라면 그러니까 짐을 싣고 난 이후에 깨진 것이다. 네, 출항 이후. 네. 근데 이게 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줄에 매달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세게 여기를 때리고 여기를 찢고 여기를 뜯고 하고 뭐가 떨어지지 않았냐, 뭐 충돌이 있지 않았냐. 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했었죠. 예. 그리고 실제 청해진 해운의 상무 메모에 보면 배 앞부분 충격이 있었다는 메모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렇게 여기서 다 다뤘어요.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이면 여기서 뒤져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가 획 넘어지기 전에 중간에 이 배의 속도가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정보를 발표했단 말이죠. 네. 일정한 속도로 달려와서 정상적으로 직선으로 달려오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김 감독 얘기는 그렇지 않다. 0.8노트로 떨어지죠. 자 보세요. 20.7로 됐다가 0.9가 되죠. 20.7이 됐다가 0.7이 되죠. 0.7을 20으로 덮었든지 아니면 20을 0.7로 덮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정부는 20으로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0.7을 덮은 거야 뭔가로. 라고 추론을 하죠. 느리지 않았나. 그 초반에 나왔던 그 목격자 진술 중에 흰 배가 거의 서 있었다. 네.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앞 시간대에 충격이 있었고 배가 이게 속도가 줄었을 것 같다. 그래서 CCTV를 찾아봤었죠. 이 시간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6초니까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가 발표한 CCTV를 보니까 그 시간대에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 꺼져버렸죠. 64개 채널이. 이제 CCTV 얘기를 잠깐 드리면 CCTV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바다가 잘 보이는 곳, 파도가 잘 보이는 곳, 이런 채널들은 거의 데이터가 없다. 이런 화면들은 없어요. 네. 하필이면 이런 화면들은. 그래서 속도 측정이 안 된다고. 네. 그런데 다행히 학생의 사진에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방송인데 이번엔 이 사진을 처음 보시는데 단원고 김영은 학생이 8시 21분에 찍은 배 후미에 물보라를 보면 트윈 엔진인데 물보라 곱게 힘있게 쭉 뻗어나가요. 그러다가 8시 29분에 단원고 신승희 학생이 찍은 사진 보면 이 물보라가 힘있게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거의 흩어져요. 속력차가 나고 있다. 속력이 줄었다. 이유는 고장이 난 건지 일부러 껐는지 한쪽을 줄였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네. 하지만 그렇다. 정상 속도로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왔다는 정보 발표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중간에 굉장히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아예 쓰거나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이 위에 파란 게 정보 발표입니다. 예, AIS고요. 네. 그리고 저 갈색이 이 한겨레 되게 감사드리는데요. 한겨레에서 입수했던 해군 3함대에서 입수했던 이게 레이더 자료예요. 그 위에 거는 정부가 발표한 AIS고요. 예, 청색. 밑에 거는 레이더 자료. 그 군에서 받아온 레이더 자료예요. 근데 두 개 차이가 있는 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가운데는 주지 않았어요. 뭐 안보 때문에 그랬다나 어떤 목적으로 한겨레 요 사이만 안보 문제가 발생했대요. 뭐 어쨌든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승희 사진이 찍은 그 구간인데 빨간 이 마크가 맹골도 막 들어오기 직전. 근데 속력이 실제로 정부에서 19노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17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게 이 전체가 위아래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점점 데이터는 정부 발표보다는 해군 발표 훨씬 신뢰성이 있어요. 네. 꺾인 코스 값에 맞는 항적을 보여요. 물리 법칙에 그다지 위배되잖아요. 정부 발표처럼 이상한 물리학 법칙을 아예 위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 구간 맹골도 접어들어서 사고 나기까지의 한 20분간에 있었던 일인데 일찍 쓰려고 하다가 기관실에 물이 찼다. 사고가 발생해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물이 찼다는 게 아니라 일지를 쓰려고 올라가는 참여연대 물이 찼다고요. 이미 배에 물이 새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 차례 침수 보고도 있었고 예, 그렇죠.
배 앞부분 충격이 있었고 8시 50분에 침수 보고됐다. 8시 50분이면 배가 막 돌아왔을 텐데 아직은 난간이 물속에 잠기지 않았는데 이미 물속 어딘가에 물은 새고 있었던 거예요. 김 감독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것은 배가 속도도 달랐고 지그재그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속도가 굉장히 줄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딘가 그 사이에 물로 샜던 것 같다. 이게 이제 재구성의 이야기죠. 단원고 교감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 쓴 자필 진술서에도 보면 이미 8시 30분 맹골도 들어서서 샤워를 시작하는데 계속 기울어지고 많이 기울어지고 간신히 화장실 나올 정도. 내가 넘어지기 전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배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겪으신 다음에 갑자기 좌로 확 쓸리고 그 다음 8시 50분에 갑자기 좌로 기울어서 침수가 발생했다. 교감 선생님이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이 정부 발표대로라면 배가 넘어진 직후인데 이미 침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침수가 배가 넘어져서 난간이 물에 잠기고 그런 다음에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전에 물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온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심인 거죠. 네네. 해경 공문서에도 첫 친구가 침수라고 나와요. 침수라고 다. 네. 근데 그걸 조사 안 한다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2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왜 지그재그를 했나고 연결돼요. 진도 VTS에 좀 이상한 곳이 많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대회전을 하기 직전에 좌로 갔다 우로 가는 게 레이더 영상에 뚜렷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로 해군 레이더. 정부는 배가 정상적으로 쭉 오다가 휙 돌았다는 거고 AIS. 해군의 레이더에 따르면 배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네, 지그재그죠. 공교롭게도 좌로 확 꺾였다 오른쪽으로 꺾이는 구간에 꼭 누락 구간이 나타나는 이상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 방향이 틀리죠. 방향이. 이건 처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CNN에 찍힌 영상을 보면 360도로 돌아서 병풍도 반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부 AIS가 완전히 말이 안 된다는 게 사진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레이더로도 나왔어요. 한 바퀴 빙빙빙빙 도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반박 불능이고 내부적으로도 정부 관계자도 저 가족들 앞에서 인정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는 배가 돌아서 이렇게 천천히 넘어진 게 아니라 확 꺾였다 그래서 확.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문을 통과해 날아가서 복도를 지나쳐서 다른 방 벽까지 날아갔어요. 이 사람은. 배가 뒤로 한 바퀴 튕기듯이 움직이는 항적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에 의하면 말이죠. 배가 이렇게 돼요. 튕겨야 한번. 이 거대한 배가 가다가 이렇게 확 튕긴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충돌론 쪽으로 많이 갔었죠. 김 감독의 가설은 앵커 얘기 생각나시죠? 네, 사진 2장을 발견했는데 지금 막 구하러 9시 반 정도에 오셨던 둘라이 선장님이 찍었던 2장의 사진에서 보십시오. 앵커가 이게 배가 세월호가 넘어진 상태예요. 네, 바다고요. 이쪽 앵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왼쪽 앵커 안 보이시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에 내려갔다 바닥을 긁고 올라가면 머드가 묻거든요. 진흙, 연한 색깔에 그게 묻어서 그늘색하고 비슷해서 안 보이거나 가능성은 2가지. 아니면 지금 끌어올리는 중이거나. 어쨌든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결론은 앵커를 사용한 것 같다. 그래서 김 감독이 냈던 가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앵커를 걸어서 배가 뒤로 튕긴 게 아닐까 하는 앵커 가설을 최초로 제기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둘라이스의 레이더가 쭉 긁었을 때 스캔 받은 걸 선장님이 보셨는데 여기서 돌고 있더랍니다. 수심이 그렇죠. 22m 지역에서 낮은 곳에서. 승객들 그 증언도 보면 배가 섬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더라. 그런 섬에 부딪히는 줄 알았대요. 그럴 정도로 평상시 루트를 벗어나서 이렇게 가까이 간 이유가 뭘까? 이유가 존재할 텐데 그게 저걸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혹시 앵커 걸리는 순간 탕 튕긴 게 아닌가. 그리고 앵커를 축으로 실제 배가 정상적으로 도울 수 있는 회전 반경을 넘어서서 확 넘어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앵커 가설을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정부를 어떻게 숨겨왔는가. 유일무이한 자료가 AIS라고 하는데 배에서 출력하는 자기 위치 데이터. 근데 이걸 목격하셨던 둘라이 선장님도 회전 시 8시 50분에 AIS를 못 봤다고 CNN에서 말하셨고 9시 7분에 SOS를 받고 가려고 보니까 세월호에 AIS가 안 보이더라 이 증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월호 선원들마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 틀어주시죠. 지금 이거는 하는데 AIS를 못 잡는데 오늘 선취에 있는 다른 센터 같은데 이게 선들이 옵니까?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꺼졌던 사고로 일부러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 구간 시간 동안. 그런데
정부는 AIS를 발표합니다. 세월호 선원들도 AIS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 시간대에 정부는 AIS를 발표합니다. 어디서 나온 AIS인지 참 신비롭죠. 그리고 조타수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가 삥 돌고 나서 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처음부터 4월 16일 첫날 오후부터 시작했어요. 배짱 좋게. 선원들이 나중에 들키면 되게 큰일 날인데 거짓말을 태어나게 해요. 아니 견제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면 배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다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런데 이 선원들은 첫날부터 거짓말을 해요. 반대 방향으로. 네, 대담하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병풍도가 정성수방이었다. 이양사도 그 거짓말을 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쐈는지 모르는 AIS는 이 선원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왔다고요. 이게 나중에 CNN의 영상을 통해서 거짓말인 걸 우리가 밝혔죠. 네, 한 바퀴 돌아. 안 밝혀질 줄 알았나 보지. 왜냐면 BTS 관제센터도 어떻게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뭐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 하고 안 밝혀질 줄 알았나 보지. 선원들이 거짓말한 대로 자료가 발표된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할 거를 선원들은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포인트죠. 선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안 들킬걸. 선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고 선원들이 말했거나 둘 중 하나밖에 더 있어요? 이것도 더 놀라운 일인데 침몰 당시 그날 4월 16일 아침 9시 이때 막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에 해경 내부에 이상한 유령의 AIS가 떠돕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인근 선박 구조하러 오는 선박들한테는 AIS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해경들한테 AIS가 보여요. 세월호. 근데 이상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침몰 중인 세월호에 18로트로 막 달리고 있다는 데이터를 해경들이 받아요. 그 위치도 맹골도 서쪽에 있는 만제도 거의 중국 쪽에 있는 훨씬 왼쪽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AIS 데이터를 그때 받고 있다고 지금 해경들이 얘기한 기록이 있다고요. 예, 교신. 예.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AIS 데이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100만 번도 더 했는데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진도 VTS 관제센터에서 소위 이제 초기부터 제기됐던 게 그 교신 파일 그거 조작된 것 같은데? 라고 여러 가지 추론을 거쳐서 주장했는데 증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나왔죠. 증거가 마침 제주도 BTS하고 진도 BTS하고 공동으로 쓰는 채널에서 똑같은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진도 BTS 것만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다르게 편집됐다라는 거죠. 편집돼 있어요. 이게 겹쳐져서 채널이 중복되어서 혼선이 발생하여 잡음 때문에 혹은 배 이름이라든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편집.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제협정 바랍니다. 인근 지나는 선에서 뚝 잘리고 이런 파일이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다. 이게 그냥 녹음기에 녹음되는 교신 파일이 아니라 레이더 영상과 함께 암호화돼서 되는 건데 그 암호가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보존 신청을 통해서 2달인가 있다가 받은 6월에 받은 그 자료는 이미 사실은 이런 식으로 원본이 이걸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원본이 이미 만져진 것이고 네. 음성 데이터가 그렇게 만져질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에 의하면 다른 레이더 데이터도 만져질 수 있다. 충분히 암호가 풀린 것 같다. 그렇죠. 예슬이가 찍은 항적 데이터 비교해서 100m 이상 차이가 나고 네. 정보별표는 그리고 둘라에스가 최초 목격한 이 위치하고 정보 발표 회전 위치가 위고 그리고 해군 레이더에서 저 세월호가 갔다는 위치보다 또 위고 계속 얘기하지만 위로 끌어올려서 이게 그 이유는 이제 추정이지만 아마도 배가 섬에 바짝 붙어서 돌았다는 거를 숨기려고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게 아닐까. 끌어올렸다는 증거로 왜 전자등대 위치 이동했던 거 생각나세요? 직접 김 감독이 쳐다가가지고 그 정보 발표를 했더니 그 표시가 이 표시인데 이 표시가 이 등대에 있는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위로 끌어올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소위 지도 위에 표시하는 그 뭐 속도든 황적이든 위치든 뭐든 다 이렇게 끌어올린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혹시 김 감독이 진짜로 등대가 일로 이사 갔을까 봐 그걸로 가봤잖아. 예, 섬에 갔었잖아요. 제가. 섬에 가가지고 찍었더니 등대가 여기 있다고 나온 거예요. 위치가 여기 없어 등대가. 안테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건 요점 뭐냐면 해도 위에 표시된 여러 가지가 끌어올려졌다. 진짜 등대는 이사 간 적이 없는데 이사 간 것처럼 진도 VT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 VTS가 표시하는 여러 가지 뭐 세월호의 위치든 뭐든 다 끌어올려진 거다. 등대를 보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 혹시 진짜로 등대가 이사 갔을까 봐. 했더니 등대 없더라. 여긴데 위치는.
원래 등대 자리에 잘 있더라. 그리고 실제 뭐 이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나온 자료에도 그렇고 5월까지, 그러니까 사고 후에 한 달 후까지도 그 영국 해군성 수로국 같은 곳까지도 전 세계에 통보돼서 가운데로 좌표가 뜨고 있었는데 진도 VTS에서만은 그 전자등대가 위로 끌어올려져 있더라. 다른 레이더를 켜보고서 딱 보니까 막 이 AIS, 그러니까 정부 AIS로 추정하시면 딱 맞는 그것들이 다 위로 거의 200m, 176m, 거의 다른 배의 경우도 막 300m 더 높게 올라가 있더라. 요 대목을 놓쳤으면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세월호 선원과 해경이 아무래도 어떤 특정 시점부터 공모한 거 아니냐라고 올해 다룬 내용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다뤘어요. 그렇죠? 뭔가 물건 이상한 거 가지고 내려오고 배를 타고 분명히 같이 갈 수 있었는데 남고 나중에 해경소에 바로 앞에 있는데 물론 괜히 뛰어내리고 막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서 구조되고 그 편 기억나시죠? 해경과의 공모. 이 전체가 얘기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별 이상한 짓을 다 하죠. 이거와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어요. 청문회에서 이 내용 김 감독이 찾아낸 이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해경이 있죠. 네, 그 마지막 남아있던 해경이 이분입니다. 조타수랑 같이 남았던 박상욱 경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간까지만 한번 듣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억이 안 납니다. 조준기와 함께 바다로 떨어지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왜 그때 같이 옮겨 털지 않고 한참 있다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123명이 조류에 밀린 것 같습니다. 조류에 밀렸어요? 예. 자기들은 승객으로 끝까지 알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요. 선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게 뒤집어지니까. 승객은 남겨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조류에 의해서 밀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승객을 태우려고 하는데 조류에 밀려서 못 탔다는 거예요. 이 답변은. 이게 조류에 밀렸는지 보자고요. 한번 보죠. 한번 보세요. 조류에 밀려서 남겨두고 가는 상황인지. 옆에 팬더를 하나 공교롭게도 2개를 남기고 하는데 낡은 팬더가 하나 옆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조류가 이쪽으로 밀려와서 지금 1, 2, 3정이 밀리는 상황이라면 쟤도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 계속 조류가 없다는 거죠. 예. 배가 떠내려갈 정도, 이게 배가 떠내려갔다는 거죠. 조류에 1분 후에도 걔는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조류 없었습니다. 위증입니다. 이거 특위한테 제출해서 이 박 경장을 고발하도록 하여튼. 그리고 서로 조류가 있었다 한들 배가 앞으로 가면 되잖아. 지금 이 배가 뗏목이야? 사실은 저 아버님도 그 수연 아버님 그 얘기하시는데 조류에 밀릴 때 보면 줄 잡고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걸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놔줘요. 풀어주죠. 부정장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 밑에다 걸면 되거든요. 풀어주고 나오죠. 이게 배가 조류에 떠밀려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못 구워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게? 후진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후진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정장이 초반 조사받을 때 엔진 걸어서 뒤로 갔다고 또 진술을 했었어요. 그걸 이제 뒤집어버린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나왔거든. 급하니까. 김 감독이 이걸 찾아낼 줄 몰랐거든. 왜 일부러 남았어라고 질문 받을 줄 모르고 자기들은 엔진 걸어서 뒤로 빠졌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엔진 걸어서 뒤로 빠졌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에 밀렸다고 지금 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것도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뒤에 것도 다 듣고 다 챙겨서 청문회 편을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밝혀가고 있는데 정부는 혹은 해경은 이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총수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빠꾸라고 그랬잖아요. 네. 얘도 빠꾸를 했네. 이 조작들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가 현재까지 몇 프로 진행? 한 90% 넘었고요. 종합되고 마지막 퍼즐을 찾아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좋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를 종합해갖고 정말 좋은 거 이제 마지막 퍼즐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할 만한 마지막 10% 정도를 대충 찾았대요. 그때 노르웨이, 독일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야죠. 네. 그러니까 조사는 끝난 거예요, 사실상 거의. 2016년에는 아마도 파파이스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실제로 이렇게 된 거라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명쾌한 보고를 영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유일한 프로젝트인데 2012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이 시작돼서 프로젝트 부 사이트에 가면 데이터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 내년에는 다시 한번 빠꾸를 정상으로 갈 건지 빠꾸가 더 심해질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아까 그 얘기가 너무 끔찍하잖아요. 정태인 소장 얘기가 이런 게 2년을 더 갈 거냐, 7년을 더 갈 거냐. 그때부터 저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이 세월호의 진상이 여실히 밝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가 준비한 다른 프로젝트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 중에 살면서 하시는 일도 다 제대로 풀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얼마나 상투적인지 씨발 내 알바 아니고 알아서 잘들 사시고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